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다주택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을 노리며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온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문제까지 전면에 띄운 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공급 축소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장음과 등기 기간을 4개월로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실거주하도록 해 부담도 덜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특례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국회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데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효성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활용한 시장 질서 혼란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며 규제를 통한 공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며 쐐기를 박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손볼 기세입니다. 관련해서 청년 정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대변인님. 네. 네, 항상 먼저 지목되시는. 8시 반에 긴급 최고위 열죠. 네. 9시에 입장 발표를 네, 한다고 한다고 했고. 합니다. 뭐 어떻게 예상됩니까? 당내 사정이니 아마. 뭐 어제 민주당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뭐 뻔하죠, 뭐. 일단 지금 지선 전에 뭐 합당 논의를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네네. 이제 그 수순을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당 습격 사건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조국혁신당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내부의 문제로 이런 뭐랄까 미략설이라든지 이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많이 상처를 받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수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좀 대립적 각은 그렇다 쳐도 어쨌든 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너무 격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당원들끼리도 좀 지지자나 당원들끼리도 좀 감정적 생채기가 크게 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굉장히 좀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어왔고 서로가 이제 돕는 좀 그런 모습들이 정치적인 국면마다 있었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오갔던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말들이었고 또 그냥 단순히 합당 반대를 넘어서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더더욱 본인들이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제 제안한 민주당 쪽에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느냐라는 억울함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어떤 이런 갈등이나 마음의 생채기가 좀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순간에는 또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겠죠. 이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수습해 가냐 그 과정 속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상황이 너무 길어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설 이후까지 가면 좀 곤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 정도에서
양당에서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승리할 것이냐를 두고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험한 말보다는 이제 다시 좀 연대의 전선을 다시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문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양당제가 우리 어쨌든 한국 정치의 기반인데 그 양당제의 폐해 또한 또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왔고 그리고 민주당과 가령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제 진보당의 더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좌쪽에는 진보당만 사실상 남게 되는데 그동안 외면받았던 약자, 소수, 뭐 이런 피해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외면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임감도 이제 커질 수가 있겠네요. 저희는 뭐 언제나 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국회 내에서는 여러 정당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데선 연합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경쟁해야 될 곳에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명확하죠. 비정규직 노동자, 네네. 사회적 약자 이 목소리들 국회에서 주로 대변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희는 언제나 진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가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고 그 이후에도 진보 정당으로서 오른쪽으로 휩쓸리지 않게 축을 잡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저는 뭐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뭐 같이 협력했다가 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합당회의가 나왔던 건 결국 좀 진보 진영의 통합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어쨌든 각 당이 이제 경쟁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우군이고 서로 간에 뭐 공통의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호남에서 경쟁하겠다 혹은 뭐 다른 곳에서 경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네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파장들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논의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이제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굳건한 양당제가 되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다당제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타이밍과 그 내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네네. 얘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요. 맞아요. 선거연대가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것도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당제가 조금 더 열려 있거나 절충점이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데 무엇보다 호남에서도 그렇고 영남에서도 그렇고 경쟁은 해야죠. 네, 일당 당연히 해야죠. 독주가 경쟁해야 뭐 맞는지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을 지나가면서 저는 정치개혁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 돌아가고 있거든요. 3에서 5인 선거구 지금 도입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따로 또 같이 함께 힘 모으면 민주진보진영 승리할 수 있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주제. 자,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은 어쨌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연을 시끄러웠지만 그 와중에 대통령은 또 계속해서 줄기차게 한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이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사실상 쐐기를 박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경고를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 이건 역시 이제 종료해야 되지 않냐 개선해야 되지 않냐 사실상 규제를 통한 공급 압박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떠한 뭔가 규칙과 이런 거 없이 누려왔던 특혜를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양도세 중과 유예하려고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또 예외적인 조치로 받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특혜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뭐 사각지대 두고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특혜는 반드시 거둬야 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물 갖고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다들 임차인이시지 않을까.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 반론이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만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부분도 뭐 들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대통령께서 규제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등록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만 약 30만 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득세, 뭐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뭐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이제 제외가 되고 앞에 이 세금들은 또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이제 영구히 제외하는 거 이게 네네.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에서는 뭐 깡통 전세 아니면 전세 사기 이런 것의 근원이 됐다 이 제도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시각과 문제의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원룸 뭐 아니면 이제 굉장히 1인 가구가 살 법한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막상 이제 시장에 매물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강남에서 뭐 집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값에 전반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이런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민간 임대 사업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는 사실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왜냐면은 임대 비용도 많이 높이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그런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네네. 취지였는데 사실 저는 그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주거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 그 연결고리가 사실 저는 계속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갭 투자하는 집주인한테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악용당해.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지 전혀 공감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지금 겪었던 집주인들을 이제 보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넉넉한 편이었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돈이 아닌데 무리하게 대출 끌어서 전세금 받아다가 갚고 조금만 이렇게 보태서 집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살 여력이 없는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었잖아요. 네네. 그 계속 물량을 보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오히려 더 안 되게 되는 그런 좀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제도였다. 네, 뭐 그렇게 전세 생각합니다. 사기를 양산해왔던 것이 맞으니까요. 매입 임대 관련해서는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임대 사업자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 특혜를 덜자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뭐 공급이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과장된 공포감 조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말씀하셨던 허위로 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일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고통받았었고 네네. 그 일을 끝내자는 거는 이게 비아파트에서 다 했던 거예요. 아파트는 이게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전세 사기 그러니까 많지 않고 비아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네. 문제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전세 사기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음 수순이 아무래도 보유세로 지금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는 네. 형국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선거 전에는 아마 보유세 논의는 당연히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이 있어서 아직은 저는 뭐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대통령의 지금 그 타겟팅, 마이크로 타겟팅이 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주택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뭔가 정리를 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세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이제 세금으로 어떤 집값 잡는 정책을 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필요한 순간에 안 쓸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은 결국 그 상황을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정책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집값과 관련된 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쓸 거냐. 저는 그거는 좀 아마 선거 이후에 좀 추이를 보고 뭐 호흡을 좀 고르게 하면서 속도를 그렇게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 논의가 항상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7월 되면은 국회에서 이제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진보당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네네. 좀 해보려고 하고요. 법안 같은 건 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하고 단호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네네. 사실- 정책의 일관성은 그쵸.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때 이 부동산 문제를 건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선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 초기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요. 부동산 투기, 이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촘촘하게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후 되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판단이 옳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갈까를 네, 네. 보고 있는데, 네. 20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70%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사실 지금 당장 집 없는 청년에게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걸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 위에 있었는가? 네네네.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특혜 위에 누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정확한 정보나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문가여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그것이 공정이라고 포장되는 문제, 이런 것 속에 저희가 수년 동안 허우적댔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매년 수억 원의 특혜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 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트라우마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 구성원들이 다 아쉬워했던 것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남았고 뭐 당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짙은 아쉬움이 있었죠. 대선을 치르고 하면서. 근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뒤에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네.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과잉 규제 혹은 시장의 교란만을 주는 어떤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얘기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성역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입을 뗄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뭐 재건축, 뭐 재개발, 규제 풀자, 뭐 민간업자 중심에 공급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공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저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그냥 계속 이 양극화만 심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 하셔서 하나하나씩 할 거다, 이거 할 거고 진짜 할 거다라고 계속 그 일관된 메시지를 네네. 주시는 게 네. 좀 시장에도 효과가 있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부동산 정책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답 노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뭐 이제
아쉽게 반면교사 끝났다. 삼았겠죠. 네. 그에 대한 평가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장관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제가 세 분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연일 뉴스에서 초초금매 나오지만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수십억입니다. 청년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 서민들에게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들처럼 그것이 특혜에 위해 세워졌고 또 다른 특혜 수단이 되는 그로 인한 부의 증식.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논리만을 만약에 대변한다면 그때는 정말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